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요소요소 아주 해주셔서 아마 우리 이 포럼 이제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에 대한 우리 이 정권의 의존,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단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우호적인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자꾸 흐르고 있는 것이 결국은 목표하는 바가 뭔지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걸 제가 뭐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중국, 대북한 이런 거, 또 대미를 하는 부분은 한 문장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중국의 품에 들어가 남북한이 사이좋게 지내고 나아가 통일도 이뤄보자. 제 이 머릿속에 한 문장으로 딱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아까 제 주장입니다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남북한 통일을 그렇게 그냥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중국이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고 중국한테 희소식도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이 정부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중국의 선의를 잘못 이해해서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제가 이제 이 제목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참 행복하셨던 그런 기간이 있었죠. 김정은도 만나고, 김정은과 트럼프도 만나고, 얼마나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박수를 받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일이다. 저도 박수 쳤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제가 좀 그런데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4번인가 5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언저리에 4번인가 5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딸인 앞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그런 이렇게 흉내낸 듯한 쇼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그렇게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길래 4번인가 5번을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 평양에도 왔어요. 김정은이 비행기로 딸에 가는 적도 있었고 열차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얼마나 그들끼리도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돈독하고 그야말로 그냥 막역한 사이로 지도자들 간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시진핑 위대하신 시진핑 주석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리까지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조선인민공화국의 대표인 김정은을 이렇게 여러 번씩 불러서 환대하고 어마어마한 선물도 안기고 그랬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일장 침묵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보통 그런 대통령들하고 틀리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화끈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쇼맨십도 있고요.
그래서 시진핑의 그러한 그 행동들은 뭐냐? 혹시라도 트럼프, 김정은 간에 빅딜이라도 이루어져 북한이 미국 쪽으로 돌면은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 초조함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뭐 13억인지 15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의 그 우두머리인 그 시진핑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4번인가 5번을 만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비중 있게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만은 한반도 내 2개의 친미 국가론이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2개의 친미 국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진핑이 맞아. 이 친구가 뭐 안절부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무슨 합의를 했을까, 막 천정부한 거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이 굉장히 위기에 지금 직면해가고 있다라는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한미연합훈련,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목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미연합훈련이 그냥 도상훈련, 컴퓨터로만 하는 이런 어떤 이런 훈련이 된 지가 오래됐고, 그나마도 지금, 정권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이론가들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 어떤 우리 국방 역량을 키우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전작권은 빨리 또 회수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은, 전작권 문제부터, 제가 전작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소위 이제 운동권 내지는 이 민주당 계열의 그런 인사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주권 국가가 돼가지고 전시작전권도 없고, 당연히 그는 환수해야 되는 거고, 빨리 할수록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다만 이제 우리가 처한 이제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그 전작권 환수에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안보 역량 강화보다도 그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현명하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척을 잇기 전에는 못 가져요.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게 누구나 아는 얘기죠.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어떤 두 나라 사이 한쪽은 핵이 있고 한쪽은 핵이 없다. 이건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일, 탄도탄, 미사일이, 공군력이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이 앞서 있다.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대세를 볼 때는 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갖지 않겠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고 또 않겠다고 앞으로도 그러고 있고 또 국제사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게 결국은 미국의 핵 우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그 협력에 대해서 북한의 그때그때 어떤 신경질을 또는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
쓴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신문에, 어느 신문 보니까, 중앙일보 같은데, 보니까요.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분, 그분 이름 기억 못합니다. 아마 이제 그 청문회 비슷하게 있는 모양인데,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게 되느냐, 이게 군대냐. 그러면 미국 땅에 와서 좀 훈련 좀 하자.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뭐 알만한 내용으로 하나. 그러면 김정은 내지는 북한 측에서 이거에 이제 그 예민한 거는 뭐 그거라고 해요. 저도 이제 그냥 귀동냥은 들었는데요. 워낙 이 한반도가 중심이 짧기 때문에 안일 이제 야외 기동을 훈련해서 뭐 비행기도 뜨고 뭐 LST도 이 해변가로 막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 비행기가 뜨면 북쪽에서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겠죠. 기름은 없는데, 항공료는 없어 죽겠는데, 아니, 남쪽 놈들이 뭐, 말로는 뭐, 방어훈련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술을 북쪽으로 돌릴지 모르고, 아니, 그럼 북한 쪽에서 생각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얘기도. 그러면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을 내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예, 컴퓨터에서 막 미사일이 나오나요? 일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은 우리 이제 보면은 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문재인 그거를 이제 직접 나와서 그걸 갖다가 파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거기다가 또 뭐 발맞추듯이 법원에서는 자꾸 이제 무슨 배상 판결 뭐 이런 거 자꾸 내려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일본을 맹목적으로 미워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익을 상대하면. 그러나 정권적인 차원이나 권력의 차원에서는 그건 맹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이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명확해요. 뭐 가면 죽창가 얘기하고 또 국민들을 그 관심을 돌리거나 아니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거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공격한 것 같지만 수세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본의 어떤 행위나 지금 은행이나 지금까지 일본 권력층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국익을 생각한다면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당장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징용 배상 판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그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이거 재판에서는 아예 그 일본 정부는 그 피고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재판 자체를 무시해버렸어요. 징용 배상 관계는 뭐 저기 법률 대리인이지만 그 미쓰비시나 이제 그 전범 기업들의 대표야 재판에 참석을 했지만 위안부 경우는 아예. 그래서 지금 뭐 강창일 대사가 부임을 했는데도 뭐 며칠 사이에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신입장 제정도 안 되고 뭐 외무장관도 못 만나고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 아, 이건 강창일 대사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참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긴 시간 뭐 이 정부의 어떤 그 외교 정책에 관해서 특히 주요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한일 관계, 글쎄요, 이게 참. 아니, 그럼 당신은 자신있게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사실 저도 뭐 좀 자신이 없네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는 뭐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 풀 일이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풀 일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뭐 뾰족한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 발표하신 중에서 가장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대목이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어디도 다른 데서 잘 하는 사람도 없고 잘 못 듣고 저도 뭐 많이 그 아티클을 많이 봅니다만 못 봤거든요. 근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뭉쳐지는 일을 한국이 그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 외교적으로도 이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또 뭐 전 정권도 그랬겠습니다만은 러시아를 너무 중시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정권이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야기할 때는 이 정권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등거리 외교 같은 건 말을 많이 해요. 등거리 외교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등거리 외교라는 것은 두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나라, 특히 강대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써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익을 굉장히 좀먹는 그런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거를 그 취지도 살리고 그 역할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한러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깊숙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러 간의 협력을 뭐 촉진하기 위한 이런 다른 방안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한러 관계 일도 오래 했고 또 2016년 말에 정년 퇴직하고 들어와서도 이제 그 러시아 관련 단체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참여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그 일반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뭐 세종 포럼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요즘 포럼 무슨 포럼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관련해서 포럼이 꽤 돼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아마 4~5개, 또 지방에 또 있는 것도 부산, 특히 부산 경우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왕래가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뭐 인터넷 신문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러시아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좀 점차 올라가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간의 협력, 제가 아까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어떤 그 높은 과학기술 수준,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제조업 기관이 뭐 사실은 다 붕괴됐다가 다시 이제 좀 살아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걸 뭐 쥐고만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거나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또 뭐 응용기술, 뭐 사업화, 이걸 또 뭐 두째가면 또 서로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거를 잘 매칭하자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한러 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실질적인 그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이게 산업부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상당히 좀 이제 이 매치 메이킹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사실 그 요즘 뭐 TV도 그렇고 뭐 신문에도 보면 그냥 뭐 결혼 뭐 중매 광고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 간의 어떤 협력도 그 남녀 간의 어떤 그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총각이 있는지,
어떤 뭐 처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총각들이 각각 뭐 어떤 뭐 개성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뭐 이제 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양국 기업 간에 그런 그 일종의 그 플랫폼이 좀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작업을 또 사업 베이스로 하는 회사도 생겼더라고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부 조직 기관이 하는 거고, 상업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 여성들인데 상당히 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도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조금씩 이제 이 총각 처녀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부와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좀 데이트가 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에 보태면은 지금 그 강원도 그다음에 뭐 경상남북도 쪽에서 그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러시아와의 어떤 저거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꼭 정부를 통해야 되고 정부가 또 정부는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련을 연계를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북한이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거로 되는데 실제로 뭐 지정학적인 거로 보면 100길로 다니면 되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정부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까 우리 이 외교 전략이 너무 단선적으로 돼가고 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지 못하는 게 조선시대의 단선적 외교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 좀 잠깐 경험하다 말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은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시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삼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세종 포럼에 아주 쟁쟁한 분들이 멤버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좀 뭐라 그러죠?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기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는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제 얘기를 이런 외교 현장에 있었던 퇴직자가 나름대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꾹꾹 참고 있다가 털어놨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발표 중에는 저의 주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팩트도 많이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이라도 혹시 저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을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특별하게 저희들 외교 관련해서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신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포럼 회원들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양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발제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